7월 1일 오늘은 19세기 프랑스 사교계를 뒤흔든 혁신적인 소설가 조르주 쌍드의 생일인데요. 본명은 아망딘 오로르 루이실 뒤팽, 조르주 쌍드라는 남성 필명으로 소설을 쓴 여성 작가이며 천재 작곡가 쇼팽의 연인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어로 조르주는 영어 이름 조지와 같은데요. 가장 흔한 남성 이름입니다. 조지 워싱턴, 조지 마이클, 조지 루카스, 조지 오웰, 조지 버나드 쇼 모두 남성이죠. 그러니까 조지는 우리말로 치면 철수와 비슷한 이름인데요. 철수와 영희에서 철수를 여성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조르주라는 필명도 의도적으로 남성 작가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 남성 필명을 사용한 이유는 19세기의 남녀 차별 때문인데요. 똑같은 소설을 쓰더라도 남성 작가와 여성 작가의 원고료 차이는 엄청났으며 여성 작가가 쓴 소설은 여성 독자들만 읽는 글로 치부해서 남성들은 아예 읽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죠. 자넨 왜 여자가 쓴 책을 읽고 있나? 앞으로 자네를 신사가 아니라 숙녀라 불러야겠군. 또 다른 이유로 쌍드는 결혼을 일찍 했는데요. 소설을 써서 작가로 데뷔할 때는 이미 남편과 별거를 하고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기혼 여성의 재산은 법적으로 남편 소유다라는 커버추어 간수법이 있었는데요. 커버추어란 여성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남편의 법적 정체성에 덮여 있다는 뜻. 따라서 기혼 여성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 심지어 유언장을 작성할 권리조차 없었는데요. 기혼 여인 쌍드가 본명으로 소설을 계약했다면 출판 수입 모두 남편에게 빼앗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건 당시 유럽에서 가장 급진적인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조차 드레스를 입은 여성은 남편이나 남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극장 출입을 금지당했는데요. 쌍드는 극장 출입을 거부당하자 양장점으로 달려가 남편 정장을 맞춘 후 극장에 입장했다는 사실. 이혼 후 쌍드는 천재 시인 미세, 작곡가 쇼팽과도 연애했는데요. 특히 쇼팽과는 10여 년 넘게 연애하며 쇼팽이 작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돌봐주고 후원했습니다. 쇼팽의 명곡 대부분은 프랑스 노앙에 있는 쌍드 저택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클래식 축제 중 하나인 노앙 쇼팽 페스티벌은 지금도 노앙에 있는 조르주 쌍드의 전택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7월 2일 오늘은 20세기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 화가이자 시인, 그리고 소설가인 헤르만 헤세의 생일인데요. 소설 유리알 유희로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작가 중 한 명인데요. 그의 소설을 읽어보지 못했더라도 소설 데미안에 실린 문장은 틀림없이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1877년 독일에서 태어난 헤세는 엄격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선교사였고 어머니도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다 보니 어린 헤세에게도 엄격히 강요했는데요. 청소년 시기부터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15살에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적응을 못해 가출하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정신요양소에 입소했지만 2주 만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 사건으로 헤세는 정신병원에 4개월간 입원하는데요. 퇴원 후에도 감시가 필요해 소년원에 수용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의 헤르만 헤세는 어른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제 사고칠지 모르는 문제아였다는 사실. 소년원을 나온 헤세는 모든 학교 정규교육을 중단하고 16살에 서점 점원으로 일하는데요. 비로소 안식을 찾습니다. 서점에서 고전문학과 철학책을 읽으며 문학이라는 세계에 눈을 뜬 것. 낮에는 책을 팔고 밤에는 시와 소설을 쓰며 작가의 꿈을 키우는데요. 헤세는 서점에서 일한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책은 나의 고독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난 책에서 나를 발견했고 책으로 날 구했습니다. 책은 나의 피난처이자 무기, 나의 병이자 치료였습니다. 우울증으로 학교도 못 다니고 정신병원과 소년원을 오가던 헤르만 헤세는 4년간 서점 점원으로 일하며 문학을 독학한 후 세계적인 데모노 헤르만 헤세가 되었다는 사실. 그의 소설 유리알 유이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언제나 현재를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생은 음악과 같다. 결코 멈추지 않고 완성을 향해 파도처럼 넘실대며 계속 흐른다. 인생도 그런 식으로 흘러 각자 쓴 악보 마지막 마디에 이른다. 7월 3일 오늘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의 생일인데요. 부조리한 현실에 처한 인간을 고발하는 20세기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입니다. 카프카의 소설 변신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아침 그러고로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침대 속에 한 마리의 커다란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느 날 갑자기 왜 벌레가 되었는지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이 전통적인 이야기 방식이었다면 카프카는 이유를 묻지 않는데요.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왜 벌레가 되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벌레라는 존재를 견뎌내야만 하는 실존하는 문제만 남은 것. 1883년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난 카프카는 부유한 유대인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아버지는 카프카를 평생 짓누르는 강박이자 절망의 이유였습니다. 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성공했는데 부족한 거 없이 좋은 환경에 태어난 너는 왜 그따위밖에 못해? 한심한 녀석 같으니. 카프카는 어릴 때부터 문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아버지의 강요로 법대로 진학하는데요. 대학 졸업 후 적은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위한 보험공단에 취직하자 아버지는 카프카를 더욱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보험공단에 취직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보험공단의 일이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매우 짧았던 것. 카프카는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와 오후 7시까지 잠을 자고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 11시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에게 문학은 현실의 도피처이자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 절망하지 마세요. 설사 그대가 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이미 끝장나버린 듯 싶어도 새로운 희망이 생겨날 겁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장났다면 절망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7월 4일) 오늘은 인디펜던스 데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이 아니라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에게 해방된 광복절이 아니라 대한독립선언문을 발표한 3.1절과 같은 날이라는 사실. 실제 역사에서 미국의 독립선언은 1776년 7월 4일에 이루어졌는데요. 미국 독립을 공식적으로 승리한 파리 조약은 7년 후인 1783년이고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에 취임한 건 1789년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선언문 발표부터 미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는 약 13년이 걸렸다는 사실. 미국은 7월 4일에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영국과 독립전쟁을 계속 치르는데요. 약 8년에 걸쳐 전쟁을 지휘한 미국 독립군 총사령관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워싱턴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기에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선출되는데요.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자 동시에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인류 역사의 대통령이란 역할이 처음 등장한 순간입니다. 대통령제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국가 행정부의 장까지 겸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적용하고 있다 보니 다른 나라들도 대통령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오늘날 대통령제를 적용한 나라는 거의 없다는 사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는 대통령이 있지만 총리와 권한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 체제가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이기에 부정한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독재의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세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대통령의 독재 정치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았습니다. 역사상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사람인데요. 최초의 대통령이었기에 임기를 연장해 언제든지 독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평화롭게 정권을 양도합니다. 미국이 건국 이후 독재제가 출현하지 않고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 사례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란 사실. 미국 1달러 지폐와 25센트 동전의 초상화 주인공이 영원히 워싱턴으로 각인된 이유입니다. 7월 5일 오늘은 19세기 미국의 사업가이자 쇼 비즈니스의 창시자로 불리는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의 생일인데요. 2017년에 개봉한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영화를 보지 못한 분도 영화 주제가 This is me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노래 가사의 뜻은 이렇습니다. This is me. 이게 바로 나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겠어. 동정은 필요 없어. 이게 바로 나니까. 내가 나라는 이유로 사과하지 않겠어. 사람들에게 날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어. This is me. 이게 바로 나니까. 영화 위대한 쇼맨은 세상의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영화가 개봉하자 관객들은 큰 감동을 받으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평론가들은 심각할 정도로 혹평했는데요. 그 이유는 역사 속 실존 인물인 바넘을 실제 인생과 너무 다르게 미화했던 것. 영화에서 수많은 역경을 딛고 서커스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바넘은 실제 역사에서는 서커스 단장보다는 박물관을 인수해 프릭쇼로 돈을 번 사업가였는데요. 프릭쇼란 일반인과 다르게 생긴 기형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어 돈을 받고 보여주는 귀형쇼를 뜻합니다. 즉, 기괴하게 생긴 사람들을 모아서 전시하는 일종의 인간 동물원인데요. 바넘은 프릭쇼에 거짓말까지 덧붙여 한마디로 사기를 쳐서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예를 들면 80대 흑인 여성을 160살이 넘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유모라고 홍보하고 거짓이 들통나자 사실 그녀는 인조인간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그녀가 사망하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체를 해부하고 해부한 신체를 박물관에 전시합니다. 심지어 새끼 원숭이에게 물고기 몸통을 붙여 전설의 인어라고 전시했는데요. 인조인간도 전설의 인어도 모두 흥행을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바넘은 예술적인 고개가 넘쳐나는 서커스로 감동을 준 위대한 쇼맨이 아니라 기형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거짓 이야기를 덧붙여 막대한 돈을 번 프릭쇼맨이었다는 사실. 그가 성공한 쇼맨인 건 사실이지만 위대한 쇼맨인지는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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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6일 오늘은 음악만 들어도 주목이 불끈 쥐어지는 영화 로키의 주인공 실베스터 스텔론의 생일인데요. 한 편의 영화처럼 역경을 딛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영화 각본가이자 영화 감독 그리고 배우입니다. 1946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스텔론은 집안이 가난해 병원이 아닌 공공의료시설에서 태어났는데요. 담당 의사가 실수로 신경을 건드리는 바람에 평생 안면마비와 발음장애를 겪게 됩니다. 아기 때부터 눈이 아래로 처지고 왼쪽 뺨과 입술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스텔론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왕따를 당하는데요.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없다 보니 이웃집 자동차를 훼손하거나 툭하면 학교에서 싸움을 일으켜 문제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아였냐면 학교에서 사고를 칠 때마다 퇴학과 전학을 반복했는데요. 더 이상 옮길 수 있는 학교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스텔론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길 절실히 바랬는데요. 수소문 끝에 특수 사립고등학교로 보냅니다. 이 학교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교화시키는 커리큘럼을 가진 학교였는데요. 정기적인 정신상담과 사교교육,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며 스텔론은 처음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스텔론은 연극반에 들어가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을 통해 처음으로 배우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연기를 공부하기 위해 마이애미 대학 연극과로 진학합니다. 하지만 또 한 번 현실에 부딪히는데요. 대학에서 만난 연기지도 교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발음이 보통 사람과 다른 걸 자네도 알지? 자넨 배우가 되기 어려워. 한마디로 배우로 성공하기 글러먹었다는 거지. 하지만 놀랍게도 스텔론은 교수의 냉혹한 평가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청소년 시절에 문제아로 찍혀 수없이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게 익숙했기 때문. 그의 반항아 기질은 오히려 배우의 꿈을 더 뜨겁게 키우는데요. 학교를 자퇴하고 배우가 지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오디션에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하지만 현장은 그를 배우로 받아주지 않는데요. 스텔론의 고백에 따르면 30이 될 때까지 약 7,000번의 오디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7,000번이라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로키를 찍을 수 있었을까요? 못다한 얘기는 내일 이 시간에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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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7일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영화 로키의 주인공 실버스터 스텔론의 생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이 될 때까지 무려 7,000번의 오디션에서 떨어진 스텔론은 생계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로 결심하는데요. 검은색 스프레이로 집안 창문을 검게 칠하고 전화 코드까지 뽑아버린 채 밤낮 가리지 않고 시나리오를 무작정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 완성한 시나리오는 자신이 읽어봐도 끔찍할 정도로 못 썼다고 고백하는데요. 하지만 스텔론은 문학과 거리가 멀었던 자신이 시나리오를 끝까지 완성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뻤다고 하는데요. 시간은 노력하는 자의 편이라고 했던가요? 매일 시나리오를 쓰던 스텔론은 점점 글솜씨가 늘어나더니 60분짜리 장편도 단 하루 만에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해집니다. 30을 몇 개월 앞둔 어느 날 스텔론은 우연히 무하마드 알리와 척 웨프너의 복싱 경기를 보러 가는데요. 이날의 경기가 그의 인생을 뒤바꿉니다. 복싱계에 살아있는 전설 알리에 비해 웨프너는 무명에 가까운 선수였는데요. 전문 도박사들은 알리가 3라운드 안에 KO승을 거둘 거라고 예측했고 대다수 관중들은 1라운드 만에 알리가 경기를 끝낼 거라 예측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하자 폭발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르는데요. 무시무시한 알리의 펀치를 맞고 금방 쓰러질 줄 알았던 웨프너가 3라운드를 훌쩍 넘겨 9라운드까지 버티다가 마침내 라이트훅을 날려 알리를 다운시키는 대이변을 선보인 것. 물론 알리는 다시 일어나 웨프너에게 주먹을 퍼붓는데요. 결국 15라운드까지 버틴 웨프너가 두 눈이 퉁퉁 붓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앞을 보기 어려울 지경이 되어서야
알리의 TKO 승으로 경기가 끝납니다. 승부에서는 알리가 이겼지만 이 시합을 지켜본 그 누구도 웨프너가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경기를 직접 본 스텔론은 뜨겁게 전율을 합니다. 바로 저거야. 수백 번 두들겨 맞고 몇 번을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남자의 이야기. 스텔론은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글을 쓴 끝에 마침내 로키 시나리오를 완성합니다. 로키 시나리오는 소문이 금방 퍼져 너도 나도 원고를 사겠다고 연락이 오는데요. 스텔론은 시나리오를 파는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이건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공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 시나리오를 팔겠습니다. 그렇게 스텔론은 수천 번 실패해도 계속 도전했던 자신의 인생과 너무 닮은 복서 로키가 되었다는 사실. 빠바밤 빠바밤. 7월 8일 오늘은 20세기 가장 성공한 사업가이며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에너지 회사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한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생일인데요. 전성기 때 자산 규모를 현대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4,090억 달러로 20세기 미국 최고의 부자 1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1839년 미국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난 록펠러는 아버지가 의사를 사칭하며 약 장사를 하던 사기꾼이었는데요. 뼛속까지 장사꾼이라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혹독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용돈은 절대 주지 않고 파리를 잡으면 3센트, 쥐를 잡으면 5센트 등 아이들이 일할 때만 용돈을 줬는데요. 자식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식료품 판매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당시 무일푼에 가까웠던 록펠러가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방법은 은행 대출 활용하기. 빌릴 수 있는 최대치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록펠러의 운명을 뒤바꾸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그가 살던 클리브랜드 지역에 대량의 석유가 발견된 것. 당시 클리블랜드는 인구 5만 명이 거주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석유가 발견되자 록펠러는 이거다 하는 직감이 왔다고 합니다. 땅에서 뽑아낸 원유는 불순물이 많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시추 기술 개발로 유전은 쏟아졌지만 쓸 수 있는 석유로 바꿔주는 정유회사가 부족했던 것. 록펠러는 표준 석유라는 뜻을 가진 스탠더드 오일 정유회사를 창업해서 미국 정유업계를 독점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미국에서 생산된 정유의 90%가 스탠다드 오일이었으니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은 셈. 재밌는 건 스탠더드 오일의 엄청난 성공은 나비효과처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스탠더드 오일의 공동 창업자가 헨리 세블런스입니다. 즉 스탠더드 오일의 엄청난 성공과 헨리 세브란스의 선한 기부 덕분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은 록펠러는 50대 중반에 남은 삶이 1년뿐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는데요. 사업을 그만두고 병원과 대학을 지으며 막대한 기부를 하는 자선사업가로 변신해서 98세까지 장수를 누립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53년은 불행했고 나누며 살았던 45년은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7월 9일) 오늘은 20세기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와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명배우 톰 행크스의 생일인데요. 영화 필라델피아와 포레스트 검프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195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행크스는 4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요. 아버지 직업은 요리사였지만 항상 통조림 같은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이사를 자주 하는 바람에 학교 친구가 거의 없었고 성적도 늘 바닥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 처음 연기를 시작합니다. 성적이 좋지 않았기에 일반 대학으로는 진학할 수 없어 연극 아카데미를 다녔는데요. 학점을 모아 캘리포니아 주립대 영화 전공으로 편입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편입해서 들어간 대학을 1년도 못 다니고 자퇴하는데요. 극단에 들어가 연극 활동에만 전념합니다. 수년간 다양한 셰익스피어 연극에 출연하며 연기 실력을 쌓은 후 영화 연기에 도전하는데요. 그의 첫 영화 출연작은 연쇄살인마에게 살해당하는 단역이었다는 사실. 재밌는 건 원래 시나리오에는 금방 죽는 단역이었는데요. 톰 행크스가 너무 성실히 연기하길래 영화 제작진이 출연 분량을 6분이나 늘려주었다는 사실. 하지만 이후 영화나 TV 출연할 기회가 거의 없어 한동안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신인 감독이 첫 영화로 인어를 소재로 한 영화를 찍으려 하는데 유명 남자 배우가 출연을 거절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오기가 생긴 감독은 신인 배우를 캐스팅해서 영화를 성공시키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무명이었지만 성실하기로 소문난 톰 행크스를 주연으로 캐스팅하는데요. 영화 제목은 스플래시. 감독 이름은 론 하워드입니다. 훗날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감독이 되는데요. 영화는 보란듯이 대성공을 거둡니다. 영화 성공 이후 톰 행크스는 인기 예능 쇼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SNL의 호스트로 고정 출연하며 꾸준히 명품 코미디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데요.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영화를 찍으며 흥행과 평단 모든 면에서 성공을 거두는 예외적인 배우로 자리 잡습니다. 놀라운 건 톰 행크스는 40년 이상 배우로 활동하며 촬영장에 단 한 번도 지각해 본 적이 없으며 팬들이 사인을 요청하면 언제나 반갑게 환대한다고 합니다. 성공하려면 실력과 행운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실하고 밝은 태도는 가장 오래가는 재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7월 10일 오늘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생일인데요.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완성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작가입니다. 1913년 처음 출판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1927년까지 무려 14년 동안 4215페이지, 126만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긴 소설로 기네스북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더니즘 소설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프루스트는 사건을 순차적으로 진행시키지 않고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간과 공간, 기억을 자유롭게 넘나드는데요. 무의식에 이끌리듯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프루스트 현상이라 부르는데요. 소설 속 주인공 마르셀은 어느 날 우연히 홍차의 적신과자 마들렌의 냄새를 맡고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찾아든 것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에 의하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언제나 현재와 함께 있으며 미래도 현재와 함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놀라운 건 프루스트는 베르그송의 철학 수업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는 사실. 1871년 프랑스 파리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프루스트는 귀족들의 살롱을 자주 드나들며 예술과 문학을 일찍 접했는데요. 몸이 허약하고 천식을 앓아 평생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프루스트는 천식 때문에 봄을 가장 두려워했는데요. 꽃가루가 날리는 봄날에는 천식이 심하게 악화되었고 산책을 하다가도 갑자기 죽을 줄 모른다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프루스트가 처음 쓴 소설은 돈 많은 귀족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엉터리 글로 예술가를 흉내내는군. 평단에서 철저히 무시당했는데요. 비난이 심해지자 총을 들고 결투를 신청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프루스트는 38살부터 외부 세계와 단절한 채 이중창문과 코르그마기로 방음 처리한 아파트에 응거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집필하는데요. 낮에는 방에서 소설을 쓰고 밤에만 밖으로 나와 소설 쓰기 위한 자료를 모았다고 합니다. 소설 초고 분량은 20여 권이 넘는데요. 51세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고쳐 쓰면서 불멸의 소설을
완성합니다. 7월 11일 오늘은 20세기 헐리우드 영화에서 최고의 카리스마를 보여준 배우 율브리너의 생일인데요. 트레이드마크인 스킨헤드와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전설적인 배우입니다. 특히 뮤지컬 영화 왕과 나에서 샴 왕을 연기하며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는데요. 재밌는 건 율브리너가 전성기 때 맡은 역할은 수많은 군중을 통솔하는 왕과 장군, 해적선장, 서부의 총잡이 등 모두 카리스마 넘치는 역할이었는데요. 실제 그의 신체 조건은 172cm로 헐리우드 평균 남성 키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으로 풍채가 매우 큰 영웅처럼 보였다는 사실. 1920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태어난 율브리너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를 따라 중국과 프랑스에서 성장했는데요. 프랑스에서 서커스에 빠져 공중고개를 배우다 심각한 허리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율브리너는 허리 통증을 참을 수 없어 마약을 복용하다 그만 마약에 중독되고 마는데요. 가족들은 율브리너를 치료하기 위해 스위스로 가서 병원 치료에만 전념합니다. 헌신적인 돌봄과 병원 치료 덕분에 건강을 되찾은 율브리너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밝히는데요.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 그러니까 율브리너의 새엄마가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전속 배우였기에 새엄마에게 전문적인 연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가는데요. 안톤 체홉의 조카이자 스타니슬랍스키의 수제자 미하일 체홉에게 직접 연기를 배웁니다. 불어와 러시아어 모두 능숙했던 율브리너는 불어와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라디오 아나운서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남은 모든 시간에는 미하일 체홉이 운영하는 극장에서 연극 활동과 연기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1살의 나이에 브로드웨이 뮤지컬 왕과 나 오디션에 주연으로 합격하는데요. 뮤지컬은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1200회 넘게 매진 사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뮤지컬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 제작이 결정되는데요. 영화 주연도 당연하다는 듯 율브리너에게 맡겨집니다. 율브리너는 평생 뮤지컬 왕과 나에 같은 역할로 출연했는데요. 그가 무대에 오른 횟수는 무려 4625회. 4625번을 공연한 배우를 그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율브리너가 보여준 놀라운 카리스마의 정체는 매일 밤 관객 앞에서 다져진 무대 연기였다는 사실. 7월 12일 오늘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칠레의 시인이자 외교관 파블로 네루다의 생일인데요. 시인과 우편 배달부의 우정을 그린 영화 일 포스티노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파블로 네루다의 시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시 파블로 네루다. 그러니까 그 나이였어. 시가 나를 찾아왔어.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겨울에서인지 강에서인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으며 침묵도 아니었어. 하여간 어떤 길거리에서 나를 부르더군. 밤의 가지에서 갑자기 다른 것들로부터 격렬한 불 속에서 불렀어. 또는 혼자 돌아오는데 그렇게 얼굴 없이 그건 날 건드리더군. 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내 입은 이름들을 도무지 대지 못했고 눈은 멀었어. 내 영혼 속에서 뭔가 두드렸어. 열이 나서 잃어버린 날개. 그리고 내 나름대로 해보았어. 그 불을 해독하며 난 어렴풋한 첫 줄을 썼어.
어렴풋한 뭔지 모를 순진한 넌센스.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사람의 순수한 지혜. 그리고 문득 난 보았어. 풀리고 열린 하늘을, 유성들을, 고동치는 논밭, 구멍 뚫린 어둠, 화살과 불과 꽃들로 들쑤셔진 어둠, 소용돌이치는 밤, 우주를. 그리고 나, 이 작은 존재는 그 큰 별들 총총한 허공에 취해 나 자신이 그 심연의 일부임을 느꼈고 별들과 더불어 굴렀으며 내 심장은 바람에 풀렸어. 7월 13일 오늘은 20세기 헐리우드 영화의 살아있는 전설, 배우 해리슨 포드의 생일인데요. 40년 동안 꾸준히 배우로 활동하며 역대 흥행 누적 랭킹 2위에 오른 배우입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영화관을 찾은 세대라면 해리슨 포드를 모를 수가 없는데요.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블레이드 러너에 모두 해리슨 포드가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194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해리슨 포드는 어머니가 라디오 성우였는데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고등학생 때부터 학교 방송반 라디오 MC로 활동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기 위해 연기 수업을 들었다가 연기에 매료되어 대학을 중퇴하고 연극 무대에서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합니다. 해리슨 포드는 24살에 처음 영화에 데뷔했는데요. 영화에서 처음 맡은 역할은 호텔 벨보이, 단역이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출연 영화도 상급 명령에 Yes sir 하고 대답하는 병사 1이었는데요. 단역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목수일을 배워 목수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건 포드가 헐리우드 영화인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배우가 아니라 실력 있는 목수 장인으로 소문나서였는데요. 세계적인 브라질 음악가 세르지오 멘데스의 녹음실을 멋지게 지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 영화사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해야 하는데 어디 잘하는 목수 없어? 있어요. 해리슨 포드라고. 젊은 친구가 성격도 좋고 실력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리슨 포드에게 사무실 인테리어를 맡긴 사람이 놀랍게도 훗날 스타워즈를 찍게 되는 조지 루카스 감독이란 사실. 스타워즈는 워낙 대작이라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기간에도 영화 출연자 오디션이 계속 진행되었는데요. 포드 씨, 잠깐만 인테리어 작업 멈추고 오디션 상대역 대사 읽어줄 수 있어요? 네, 그러죠. 뭐야? 당신 왜 이렇게 연기 잘하는 거야? 그냥 이 역할 포드 씨가 하세요. 그렇게 기적처럼 우연히 맡은 역할이 영화 스타워즈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 중 하나인 한 솔로. 스타워즈 개봉과 동시에 해리슨 포드는 월드스타가 됩니다. 인생에서 언제 기회가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 배우든 목수든 해리슨 포드처럼 장인이 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7월 14일) 오늘은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한 날인데요. 프랑스 대혁명을 시작으로 왕과 귀족 중심의 사회가 무너지고 헌법을 기반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체제가 열립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부터 1799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7월 14일을 프랑스 혁명 기념일로 정한 이유는 분노한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날이 혁명을 시작한 날로 보기 때문입니다. 매년 7월 14일은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국경일이자 공휴일인데요. 오늘날 프랑스 국가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 사상은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시민들이 외친 슬로건이며 프랑스 국가를 상징하는 삼색기 역시
당시 분노한 프랑스 시민들이 흔들던 혁명을 상징하는 깃발이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프랑스 시민들은 무엇에 분노했으며 프랑스 대혁명은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혁명이 일어난 첫 번째 이유는 불평등한 사회체제 때문인데요. 당시 프랑스는 전체 인구의 2%도 안 되는 성직자와 귀족들이 프랑스 전체 토지의 40% 이상을 차지했으며 면세 특권까지 누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권력과 부와 명예를 절대적으로 독점하면서 세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것. 그에 반해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시민들은 국가의 모든 세금을 부담해야만 했는데요. 말이 좋아 세금이지 세금 대부분은 시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베르사유 궁전을 짓는 건축 비용과 매일 밤 왕과 귀족들의 화려한 파티에 소진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기상 이상 현상으로 흉작이 발생하자 빵값마저 폭등하는데요. 생존의 문제까지 위협받게 되자 결국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었다는 사실.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 소식이 알려지자 프랑스 전역에서는 농민 봉기가 일어나 영주와 귀족들이 살해되고 토지 대장들이 불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들불처럼 일어난 전국적인 봉기에 결국 루이 16세는 항복을 선언하고 권력을 국민의회로 넘긴 후 왕정시대의 종말을 알리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수립된 국민의회의 헌법 1조와 11조는 이렇습니다. 제1조, 국민의회는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제11조, 모든 시민은 출생에 관계없이 모든 직무와 위계에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인류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출생에 관계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7월 15일 오늘은 17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이자 빛과 그림자의 대가로 불리는 화가 렘브란트의 생일인데요. 명암 대비를 사용해서 인간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1606년 네덜란드의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렘브란트는 14살에 대학에 입학했는데요. 공부보다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자 화방으로 보내 3년간 미술 교육을 받게 합니다. 성인이 된 렘브란트는 수도인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역사화를 그리고 싶었는데요. 인생의 결정적 순간은 우연을 가장해 찾아오는 법. 니콜라스라는 모피 상인이 렘브란트를 찾아와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의뢰하는데요. 그림 제목은 니콜라스 루츠의 초상. 렘브란트는 모피 팔던 상인을 마치 왕이나 귀족처럼 우아하고 품있게 그려주는데요.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돈 좀 벌었다는 네덜란드 부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너도 나도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문전성시를 이룬 것. 17세기 네덜란드는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황금시대를 열었는데요. 17세기 유럽 전체 상선의 75%가 네덜란드 소유였을 정도로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신흥 귀족이 되어 렘브란트의 초상화에 열광했다는 사실. 부와 명성을 얻은 렘브란트는 니콜라스 툴브 박사의 해부학 강의라는 그림을 통해 또 한 번 혁신을 일으키는데요. 정면을 보고 줄 맞춰 찍은 단체샷이 기존의 그림이었다면 극적인 순간을 함께하는 여러 구성원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뭐야, 나도 분명히 그림값 냈는데 왜 내 얼굴 보이지도 않아? 민병대원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포착한 렘브란트 최고의 걸작 중 하나인 야간 순찰은 자기 얼굴이 잘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림의 예술적 가치보다 자기 얼굴이 잘 나왔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렘브란트에게 더 이상 초상화 주문이 들어오지 않게 되자 렘브란트는 점점 더 궁핍해졌는데요. 아무도 의뢰하지 않은 그림. 자기 자신의 초상화를 100여 점 넘게 그립니다. 그리고 누구도 의뢰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진짜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며 불멸의 작품들을 완성해냅니다.
7월 16일 오늘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을 달에 착륙시킨 아폴로 11호가 발사된 날인데요. 1969년 7월 16일 오후 1시 32분. 아폴로 11호는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를 태우고 달을 향해 출발하는데요. 4일 후 전 세계 6억 명의 인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달 착륙에 성공합니다. 달표면에 처음 발을 내딛는 최초의 인류 닐 암스트롱.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입니다. 달표면에 두 번째로 발을 내디딘 버즈 올드린은 감격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장엄한 황량함. 아폴로 11호의 마지막 한 사람 마이클 콜린스는 달표면에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2명의 우주비행사가 달 착륙선을 타고 달에 복귀할 때까지 달 궤도를 돌면서 아폴로 우주선을 조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콜린스가 달표면에 착륙하지 못한 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데요. 아폴로 계획이 성공하려면 달 착륙 이후 두 사람을 복귀시킬 때까지 아폴로 우주선을 안정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베테랑 조종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버즈 올드린은 우주비행 실력이 부족해 아폴로선을 조종할 수 없었기에 실력이 뛰어난 마이클 콜린스가 우주에 홀로 남기로 했다는 사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갔지만 우주선에 홀로 남아 조용히 모든 걸 지켜봐야 했던 마이클 콜린스. 그는 달에서 임무를 마치고 우주선을 복귀하는 순간을 카메라로 찍어 한 장의 사진을 남기는데요. 이렇게 메모합니다. 살아있거나 곧 태어날 모든 인류를 담은 사진. 단 한 사람만 빼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찍은 최초의 사진이니 모든 인류가 담긴 사진이지만 사진을 찍은 자신은 사진에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마이클 콜린스를 이렇게 부릅니다. 아담 이후 가장 고독했던 남자. 어쩌면 아담 이후 가장 위대한 고독을 누린 남자일지도. 7월 17일 오늘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인데요.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최초로 제정하여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국경일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입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2003년 토요일 휴무를 적용하는 주 5일제가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근로시간이 부족하다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에서는 신문에 주 5일제를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했는데요. 당시 카피라이터는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 잃는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며 심각한 경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에 알다시피 주 5일제는 법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토요일인데 학교 안 가다니 아싸. 토요일에 출근 안 해도 된다니 만세. 수많은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하지만 근로시간이 부족하다는 경제단체들의 항의는 꾸준히 제기되었고 결국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킵니다. 2025년 현재 국경일인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추진 중인데요.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일반 시민들은
제헌절 자체가 사라진 것으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대 들어서부터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는 나라도 많은데요. 제헌절 하루 더 쉰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진 않겠죠? 그렇다면 제헌절이 그렇게나 중요한가요? 네, 명백히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국가는 헌법 제정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었으며 2024년에 발생한 대통령의 내란 쿠데타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근거도 잘못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힘도 모두 헌법에 의거하기 때문이니까요. 결론은 제헌절 쉽시다. 7월 18일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운 사회운동가 넬슨 만델라의 생일인데요. 전 세계인들에게 자유, 평등,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준 만델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유엔은 오늘을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헤이트에 저항했는데요. 아파르헤이트는 분리하다, 격리하다는 뜻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 정책을 법으로 제정한 20세기 최후의 국가인데요. 무려 1994년까지 백인 소수의 지배층이 흑인 다수의 국민을 분리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헌법에 흑인과 백인의 차별은 당연하다고 명시했던 것. 그렇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어쩌다 인종차별을 법으로 정하고 국가 정책으로 삼았던 걸까요? 17세기는 네덜란드의 황금기였는데요.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어 수많은 네덜란드인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남아프리카로 이주해 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 정착하면서 다수의 흑인들에게 재산을 뺏기거나 혼백 혼혈로 인해 백인들의 정체성이 더럽혀지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종차별법을 만들어 백인 거주지역과 유색인종 거주지역을 따로 분리시켰습니다. 아파르헤이트 인종차별 정책은 20세기 문명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참혹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흑인과 백인 간의 결혼금지법, 흑인과 백인 간의 성관계 금지법, 모든 시설에는 흑인과 백인 전용구역 설정 등 완벽한 인종차별 정책입니다. 차별 정책의 이유는 더욱 끔찍한데요. 백인과 흑인이 관계 맺어 혼백 혼혈 아기가 태어난다면 순수 백인의 피가 더럽혀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 정책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27년이란 긴 세월을 감옥에서 지내고 석방 이후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하고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놀라운 건 대통령 지지율이 80%가 넘었고 헌법에 의거 대통령 5년 연임이 가능했지만 재선 출마를 포기하고 다음 세대에게 양보합니다. 국가의 영웅이었지만 권력에 취해 독재자가 되어버린 수많은 사례들을 역사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7월 19일 오늘은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조각가 에드가 드가의 생일인데요. 인상주의 화가들과 교류하며 인상주의를 창시한 화가이자 인물의 자세, 표정, 심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사실주의 화가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주의와 사실주의 모두 탐구하며 에드가 드가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창조했다는 사실. 드가는 평생 1500점가량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의 작품이 발레리나를 소재로 그렸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발레 수업, 발레 연습, 무대 위의 무희 등이 있는데요. 매력적인 인상주의 화풍으로 그려진 발레 그림을 본 적이 있다면 에드가 드가의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백 점의 발레 그림을 그리다 보니 드가는 무희들의 화가라는 별칭이 항상 따라다녔는데요. 드가는 발레리나를 그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내 그림을 보며 발레리나를 위한 화가라고 부르지만 나와 발레와 특별한 연관성이 가지는 건 아닙니다. 내게 발레리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역동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발레리나에 관심 있기보다는 아름다운 움직임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드가의 말이 신빙성을 가지는 이유는 발레리나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그린 건 경마장 그림이라는 사실. 발레와 경마.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놀라운 건 드가의 그림은 19세기 그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림 구도와 앵글이 혁신적인데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림의 미장센이 뛰어납니다. 오늘날 영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누군가의 일상을 훔쳐보는 것 같은 카메라 시점은 드가가 그린 모든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현대사진과 영화는 드가의 그림을 보며 수많은 영감을 얻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드가 자신의 고백처럼 움직임을 열렬히 사랑한 화가 드가가 만약 20세기에 태어났더라면 움직이는 이미지 예술, 어쩌면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되었을지도. (7월 20일) 오늘은 20세기를 상징하는 새로운 예술의 형식,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이자 현대미술의 거장 백남준의 생일인데요. TV, 비디오, 위성통신 등 첨단 기술을 예술의 재료로 사용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비디오 아트라는 이름처럼 TV를 예술의 재료로 사용하는데요. TV를 큐빅처럼 쌓아 만든 조형작품을 본 적이 있다면 백남준의 작품이거나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에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1932년 한국 최초의 재벌 기업 태창그룹 총수의 아들로 태어난 백남준은 99칸이나 되는 대저택에서 자랐는데요. 종로와 동대문 시장 절반 이상이 백남준 집안 소유였습니다. 백남준의 아버지 백낙승은 창씨 개명을 한 대표적인 친일파 기업인으로 섬유, 제철, 중공업, 군수 분야까지 독점한 일제강점기 시대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백남준의 가족들은 일본으로 이주하고 백남준은 홍콩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대학은 일본 도쿄에서 미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다시 독일로 유학을 떠납니다. 독일에서 백남준은 현대음악의 거장 존 케이지를 운명적으로 만나며 전위예술 퍼포먼스 그룹 플렉서스에 참여하며 예술계의 주목을 받는데요. 8년간의 독일 유학 생활을 마치고 1960년대부터 현대예술의 중심지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본격적인 예술 활동을 시작합니다. TV 첼로, TV 침대 등 본격적인 비디오 아트를 선보이며 아시아에서 온 문화 테러리스트라는 별칭을 얻는데요. 1970년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인으로 귀화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 한국인을 대표하는 예술가라는 수식어는 잘못된 표현이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과 독일을 거쳐 미국인으로 귀화하여 예술 활동을 한 미국인이니까요. 하지만 그가 왕성하게 활동한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살펴본다면 문화평론가 이어령 선생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와닿습니다. 백남준이 한국에서 예술을 했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이 되었을까? 아마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월 21일 오늘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 어니스트 해밍웨이 생일인데요. 대표적으로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등이 있으며 소설 노인과 바다로 195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밍웨이는 소설가이기 이전에 기자였는데요. 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전, 2차 세계대전의 종군 기자로 직접 참전하여 전쟁의 참상을 취재하고 보도하였습니다. 1899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난 해밍웨이는 4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호수가 있는 별장에서 사냥과 낚시, 캠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유년 시절의 경험 때문에 항상 자연 속에서 모험하는 삶을 동경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내 신문반 활동을 하며 글쓰기의 매력에 빠지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지역 신문사에 들어가 기자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활동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지만 해밍웨이 특유의 문체를 개발하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밍웨이가 배운 신문기자 글쓰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짧은 문장을 써라. 첫 단락은 짧게 써라. 힘 있는 단어를 찾아 써라.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긍정적인 표현을 써라. 해밍웨이의 특유의 짧고 간결한 글쓰기 방식을 빙산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바다에서 만난 빙산처럼 수면 위만 보이도록 하고 나머지는 독자의 상상에 맡깁니다. 놀라운 건 해밍웨이의 소설은 노벨문학상을 받았지만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단어를 써야만 감동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단순한 단어와 절제된 묘사만으로 충분히 감동을 이끌어내지만 전문가들은 읽기 쉬운 글이 가장 쓰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읽기 쉬운 글을 쓰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 50번 넘게 고쳤습니다. 해밍웨이의 빙산이론 문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러내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6단어로만 소설을 씁니다. 해밍웨이 친구들이 단어 6개만 써서 감동적인 소설을 쓸 수 있냐고 내기했는데요. 해밍웨이는 즉석에서 이렇게 씁니다. 아기 신발 판매. 사용한 적 없음. 7월 22일 오늘은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생일인데요. 일상적인 풍경을 포착해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감, 도시 생활의 정취를 표현했습니다. 호퍼는 일상적인 풍경을 그렸기에 사실주의 화가로 분류하지만 그림의 형식은 전혀 사실적이지 않는데요. 영화적인 구도와 강렬한 색채를 사용해 호퍼만의 개성적인 화풍을 창조했습니다. 호퍼의 그림은 미장센이 뛰어나 오늘날 수많은 광고와 영화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스릴러 영화의 대가 알프레드 히치콕도 호퍼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영화를 찍었다는 사실. 1882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호퍼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요. 호퍼의 장래를 걱정한 부모님은 순수예술이 아닌 상업미술을 추천해 일러스트 학교와 뉴욕 아트스쿨에서 그림을 배웁니다. 대학 졸업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광고 포스터와 잡지 등 일러스트 그림을 그리며 지냅니다. 41살까지 자기 그림을 거의 팔지 못한 무명화가에 불과했던 호퍼는 여름휴가에서 뉴욕 아트스쿨 동창생이었던 조세핀을 만나는데요. 조세핀은 호퍼에게 수채화를 그려볼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조세핀은 수채화 전시회에 호퍼의 그림을 초청하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호퍼의 그림이 $100에 판매된 것. 호퍼는 조세핀과 결혼하고 일러스트를 그만두고 전업화가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건 호퍼와 조세핀은 결혼 후 거의 매일 싸웠다고 하는데요.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의 호퍼와 외향적인 성격의 조세핀이 함께 살았으니 평화로울 날이 없었던 것. 하지만 두 사람은 부부관계를 넘어
예술에서만큼은 완벽한 동료였는데요. 호포의 모든 그림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성 모델이 조세핀이란 사실. 조세핀은 호포와 싸우면서도 모든 전시회를 기획하고 호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완벽히 내조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함께합니다. 호포가 그린 마지막 그림은 1965년에 그린 두 명의 코미디언인데요. 물론 그림 속 두 코미디언은 호포와 조세핀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제 어두운 무대 위에 서 있지만 여러분은 아름답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죽음들이 지금 살아있음을 소중하게 느끼게 해주네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한없이 귀하답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죠. 7월 23일 오늘은 주연을 압도하는 조연. 출연하는 영화마다 인상적인 연기로 최고의 캐릭터를 창조한 배우 필립 시모어 호프먼의 생일인데요. 영화 카포티로 2005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호프먼은 안타깝게도 46, 너무 이른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오늘은 호프먼이 세상을 떠나기 전 행복에 관한 인터뷰를 소개해 드릴게요. 난 즐거움과 행복은 같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행복을 느끼지만 즐거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너무 진지하죠. 카페인 과다 섭취에 한마디로 슬픈 사람이죠. 최근 이런 내 모습에 대해 많이 고민해봤지만 솔직히 말해 알아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난 가끔 나 자신을 돌아봐요. 난 행복한가? 사실 행복한데 행복을 눈치채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수차례 하지만 결국 끝에 돌아오는 답은 잘 모르겠다예요. 절망적인 기억들이 연쇄적으로 반복돼요. 이게 너의 결점이야. 넌 정말 무능해. 넌 안 된다고. 부정적인 감정 하나가 또 다른 안 좋은 감정들을 계속 깨워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행복은 퇴장합니다. 이 감정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힘이 빠지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인생은 짧다고.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시간은 점점 더 빨리 흘러가요. 저는 과거가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과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우린 기억을 떨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뇌 속에 과거가 차지하는 공간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과 자꾸 비교할 때 현재와 미래가 차지할 공간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과거가 현재의 내 머릿속을 차지할 때 감정을 조절하는 게 어려워지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찰나의 순간에 현재의 행복을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7월 24일) 오늘은 19세기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극작가이자 소설가 알렉상드르 듀마의 생일인데요. 역사 모험 소설의 걸작 삼총사를 쓴 작가입니다. 듀마는 19세기 작가지만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번역되어 오늘날에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듀마는 모험소설이라는 장르 소설을 개척한 작가인데요. 훌륭한 고전소설은 많지만 재미면에서는 단연코 듀마가 1등일 겁니다. 듀마의 소설이 얼마나 재밌는지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 프랑스의 어떤 외과 의사는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듀마의 소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재밌다 보니 수술할 때 듀마의 소설을 빌려주면 마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환자가 책의 재미에 푹 빠져 읽다 보면 수술은 이미 끝나 있거든요. 정말 마취를 대처했는지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지만 그만큼 끝내주게 재밌는 소설이란 얘기겠죠? 역사학자들도 뒤마의 소설을 극찬하는데요. 뒤마는 이제까지 모든 역사가들을 합친 것보다 대중들에게 더 많은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뒤마의 소설을 통해 프랑스 역사를 배웠죠. 소설 삼총사는 17세기 프랑스의 역사와 허구를 절묘하게 결합했는데요. 달타냥과 삼총사의 모험을 쫓아 밤새 책을 읽다 보면 어느덧 17세기 프랑스 역사를 통달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 놀라운 건 뒤마의 소설은 2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연극과 뮤지컬,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 뒤마에게는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 역시 극작가이자 소설가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피타. 한국에는 춘희로 알려진 작품이죠. 뒤마의 아들 이름은 알렉상드 뒤마 피스인데요. 피스는 프랑스어로 아들을 뜻합니다. 뒤마 씨, 아들 이름이 뭐예요? 내 아들 이름이 뭐냐면 내 아들 이름은 알렉상드 뒤마의 아들. 7월 25일 오늘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호랑이와 표범을 사냥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전설적인 사냥꾼 짐 코벳의 생일인데요. 영국령 인도와 케냐에서 10마리가 넘는 식인 맹수들을 직접 사냥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 피해 입는 걸 호환이라고 하는데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호환은 가장 무서운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호랑이가 무서운 이유는 인간을 먹이로 여기고 식인을 하는 습성 때문인데요. 한번 인간을 잡아먹은 호랑이는 계속 인간만 사냥한다고 합니다. 군인이자 맹수 사냥꾼이었던 짐 코벳은 인도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식인 호랑이를 사냥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무려 436명을 잡아먹은 식인 호랑이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식인 호랑이를 잡기 위해 수백 명의 군인을 동원했지만 영악한 호랑이는 항상 군인들의 포위망을 피해 도망쳤는데요. 짐 코벳은 호랑이가 쇠냄새에 민감해 사냥꾼이 총을 들고 접근하면 귀신같이 쇠냄새를 맡고 도망가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마을 주민 수백 명을 동원해 산꼭대기에서부터 시끄러운 소리와 쇠냄새를 풍기며 내려오도록 하고 짐 코벳은 동물의 배설물을 온몸으로 뒤덮고는 쇠냄새를 숨겨 매복했는데요. 호랑이가 나타나자 총으로 쏴서 즉사시킵니다. 짐 코벳은 이후 11마리의 식인 호랑이를 더 사냥하는데요. 호랑이들에게 잡아먹힌 피해자들의 수가 1,500명이 넘었기에 인도에서는 사냥꾼 짐 코벳의 업적을 기리는 흉상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인도의 성자로 여겼다는 사실. 놀라운 건 짐 코벳은 사냥꾼인 동시에 자연보호와 야생동물을 위한 일에도 앞장섰는데요. 사냥꾼과 야생동물 보호는 왠지 어울리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인도 최초의 국립공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짐 코벳이며 공원 이름은 짐 코벳 파크. 놀라운 건 짐 코벳은 맹수들이 왜 식인을 하는지 연구하는데요. 늙어서 기력이 떨어진 맹수들이 식인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늙어서 야생에서 정상적인 사냥이 어려웠기에 마을로 내려와 사냥하기 쉬운 사람과 가축을 사냥했던 것. 그러니까 사람이 맛있어서 사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냥하기 쉬웠기 때문에 식인을 했던 것. 오늘날에도 식인 호랑이를 사냥하는 이들은 모두 동물 애호가들인데요. 식인 호랑이를 잡아야지만 야생의 다른 호랑이들이 멸종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7월 26일 오늘은 셰익스피어 이후 영국 최고의 극작가로 평가받고 있는 조지 버나드 쇼의 생일인데요. 희곡 인간과 초인으로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1938년에는 영화 피그말리온으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피그말리온은 오드리 헵번 주연의 뮤지컬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로도 각색되어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는데요. 현재까지 노벨 문학상과 아카데미 각본상을 동시에 받은 작가는 조지 버나드 쇼가 유일하다는 사실. 1956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버나드 쇼는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자 14살 때부터 학업을 중단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정규 교육은 초등학교만 다녔습니다. 버나드 쇼는 20살에 더블린을 떠나 런던으로 가는데요. 대형 박물관과 도서관을 매일 오가며 예술과 문학을 독학합니다. 버나드 쇼는 독학 끝에 25부터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4년간 5편의 소설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그의 소설은 모든 출판사로부터 출판을 거절당하는데요. 소설이 출판되지 못했으니 아무도 읽지 못하는 소설을 썼던 것. 버나드 쇼는 직업난에 자신의 직업을 소설가로 밝혔지만 누구도 자신을 소설가로 알지 못하는 참혹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30을 앞두고 버나드 쇼는 생계를 위해 신문 잡지에 비평문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 예술 장르를 가리지 않고 비평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평가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는데요. 20대 대부분을 박물관과 도서관, 극장에서 보내며 풍부하게 쌓은 지식과 경험이 비평을 하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것. 버나드 쇼는 10년 넘게 예술 비평을 꾸준히 쓰며 영국 최고의 권위 있는 평론가로 인정받습니다. 36의 나이에 첫 희곡을 쓰기 시작하며 그토록 원하던 극작가가 되는데요. 평생 60편 이상의 희곡을 완성하며 셰익스피어 이후 영미권 최고의 극작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버나드 쇼는 인상 깊은 명언을 남긴 걸로도 유명한데요. 실제 그의 인생과도 비슷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며 보낸 인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 인생보다 훨씬 존경스러울 뿐 아니라 훨씬 더 유용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10번 시도하면 9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10번씩 시도했어요. 딴딴 딴딴따란 딴따라라라 라라 딴따라라라 딴따라라라라라. 오페라를 잘 모르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던 멜로디죠.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인데요. 7월 27일 오늘은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원작 소설 춘희를 쓴 알렉산드르 듀마 피스의 생일입니다. 듀마 피스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소설 삼총사와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쓴 작가 알렉산드르 듀마인데요. 놀라운 건 소설 춘희는 듀마 피스와 아버지 알렉산드르 듀마의 실제 사건을 토대로 쓰여졌다는 사실. 사생아로 태어난 듀마 피스는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10살 때까지 아버지 보호 없이 자랐는데요. 독학을 해서 작가로 성공합니다. 듀마 피스는 성인이 되어서야 아버지를 처음 만나는데요. 아버지는 듀마 피스가 사교계 출신의 고급 창녀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교제를 반대합니다. 이에 격분한 듀마 피스는 수십 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의절하기까지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소설 춘희는 듀마 피스가 직접 겪은 시련의 아픔을 담은 작품인데요. 대중적인 인기에 힘입어 연극으로까지 만들어집니다. 재밌는 건 이탈리아의 작곡가 베르디가 파리에 머물 때 연극 춘희를 보고 너무 감동받아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고급 창녀라는 이유 때문에 사랑을 이룰 수 없는 두 연인의 모습이 베르디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베르디는 아내와 새 아이를 동시에 사별하고 홀로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쓴 오페라에 출연한 배우 주세피나와 새로운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주세피나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녀가 귀족들의 스폰서를 받으며 지내던 미혼모였던 것. 당시 이탈리아에서 미혼모는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요. 베르디와 주세피나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동거하고 있었던 것. 2 사람은 결국 프랑스에서 결혼하고 이탈리아로 돌아가는데요. 베르디가 이탈리아에 돌아오자마자 만든 오페라가 바로 라트라비아타입니다. 라트라비아타는 우리말로 방황하는 여인이란 뜻인데요. 세상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한 모든 연인들을 위한 오페라입니다. 딴딴 딴딴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딴따라라란 따라라라라라. 미술관 벽에 붙은 바나나를 보신 적 있나요? 바나나 1개를 회색 테이프로 벽에 붙인 작품인데요. 2019년에 이탈리아의 설치미술가 카텔란이 발표한 코미디언이란 작품입니다. 바나나 1개를 벽에 붙였을 뿐인데 작품 가격은 1억 6천만 원? EU 경매에서 87억 원까지 가격이 뛰었다는데요. 2023년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작품이 전시되었을 때 대학생 1명이 바나나를 먹고 껍질만 다시 붙이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작품을 훼손했다며 비판 여론이 일었는데요. 해외에서는 작품을 완성했다, 행위예술로 승화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작가 카텔란도 아무 문제 없다고 밝혔는데요. 왜냐하면 작가가 설치한 것은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나를 미술관에 전시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설치한 미술작품보다 작가가 설치한 의도와 의미를 더 중요시하는 현대미술을 개념미술이라고 부르는데요. 7월 28일 오늘은 20세기 현대예술의 선구자이자 개념미술의 창시자 마르셀 듀샹의 생일입니다. 1887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듀샹은 대학에서 순수회화를 전공하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뉴욕 아트페어에 작품을 출품했다가 이것도 예술이냐는 호평을 듣고는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고민 끝에 듀샹이 내놓은 답은 1913년에 발표한 설치미술 작품 자전거 바퀴. 세계 최초의 레디메이드 작품을 선보입니다. 레디메이드란 이미 만들어졌다는 뜻처럼 작가가 예술적 기술을 사용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한,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이란 뜻. 1917년에는 남성 소변기를 샘이란 제목을 붙여 전시회 출품에 또 한 번 논란을 일으킵니다. 레디메이드는 20세기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듀샹 이전에는 예술가의 창작 기술에 따라 작품이 결정되었다면 듀샹 이후에는 예술가의 선택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예술 창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모두 바나나를 사서 테이프로 벽에 붙입시다. 틀림없이 엄마에게 혼날 겁니다. 을사조약과 을사늑약의 차이를 아시나요? 1905년 을사년에 일어난 일본과 대한제국의 조약 또는 늑약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일본에게 외교권을 양도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에 조약을 맺었다면 을사조약,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본군을 동원하여 계약을 강제당했다면 을사늑약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을사조약 또는 을사보호조약으로 배웠을 텐데요. 잘못된 역사 용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을사보호조약이란 단어 자체가 대한제국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이 정당하게 조약을 체결한 것처럼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지지하는 표현이니까요.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겼으니 을사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이 맞는 표현이란 사실. 1905년 7월 29일 오늘은 을사늑약을 가능하게 만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발생한 날인데요. 일본 총리 가스라와 미국 국방장관 테프트가 일본 도쿄에서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일체 관여하지 말 것.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 지배에 일체 관여하지 말 것. 가스라 테프트 밀약 4개월 후 일본은 군대를 앞세워 을사늑약을 강제해 외교권을 뺐습니다. 하지만 고종 황제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 맺어준 줄도 모르고 일본에게 폐위당하기 직전까지 미국만 바라보고 끊임없이 외교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당시 미국 대통령은 시어도어 루스벨트인데요. 당시 조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의 나라이며 한민족은 가장 문명이 뒤떨어진 미개한 인종이다. 따라서 조선인 스스로 자치하는 건 전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반면에 일본은 입헌정치의 나라이며 일본 민중은 지성과 활력, 활기가 넘치는 문명 국민이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국제 정치에서 도덕이나 정의보다 국익이 가장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자립하지 못하고 강대국에 의존하는 한 강대국에게 이용당하거나 먹혀버린다는 사실은 역사가 알려주는 불변의 진리일 것입니다. (7월 30일) 오늘은 묵직한 카리스마와 강렬한 눈빛, 섬세한 감정 연기로 출연하는 영화마다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 장르노의 생일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배우 이름보다 레옹으로 알려져 있을 겁니다. 프랑스와 헐리우드를 오가며 지금도 다양한 영화에 출연 중인데요. 스페인계 프랑스 배우입니다. 1948년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태어난 장르노는 스페인 내전을 피해 모로코로 이주한 스페인 집안에서 성장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스페인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장르노는 어릴 때 천식을 심하게 앓았는데요. 집 밖에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하루 종일 TV 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TV에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자연스럽게 배우의 꿈을 품게 되었다는데요. 프랑스로 이주하여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배우가 되기 위해 파리에 있는 연기학교에서 연기 공부를 시작합니다. 연기를 공부하면서도 렌터카 기사, 악기 외판원, 백화점 직원 등 온갖 직업을 병행하는데요. 28, 다소 늦은 나이에 연극 무대에 데뷔한 장르노는 꾸준히 연극을 하면서 연기 실력을 키워갑니다. 30살에 영화에 처음 데뷔하는데요. 맡은 역할은 대사가 거의 없는 단역이었다는 사실. 188cm라는 큰 키에 얼굴 인상도 강렬해서 연기 초반에는 항상 괴물이나 악역을 연기했다는데요. 공포영화, 액션영화, 코미디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커리어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40살 릭베송 감독과 운명적으로 만나는데요. 영화 그랑블루, 니키타, 레옹을 연달아 찍으며 릭베송 감독의 페르소나로 자리 잡습니다. 특히 레옹은 릭베송 감독의 대표작이자 전 세계적인 흥행 성공으로 레옹 열풍을 일으키는데요. 세대를 초월하여 완벽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20대 때 유럽을 순회하는 극단에서 활동했던 연극 경험이 내 연기 생활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배우는 건물과 비슷해요. 기초가 튼튼해야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인공만 한다고 즐거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동료들을 믿고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배역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7월 31일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작가 조앤 롤링의 생일인데요. 7권의 해리포터 시리즈를 무려 5억 부 이상 판매했으며 보유 재산 1조 3천억 원 이상으로 현존하는 작가 중 유일한 억만장자입니다. 1965년 영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롤링은 대학에서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포르투갈로 가서 영어 교사로 활동하는데요. 포르투갈 현지 방송국 기자였던 조르지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 1년 만에 남편의 심각한 폭력과 통제 때문에 이혼하는데요. 4개월 된 딸을 데리고 영국 에든버러에 있는 여동생 집에서 거주합니다. 롤링은 수입이 없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월 40만 원 정도의 보조금으로 살아가는데요. 허름한 단칸방에 딸에게 줄 분유가 떨어져 맹물밖에 주지 못한 적도 있다고 고백합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롤링은 아이 분유라도 사 먹이겠다는 결단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집 근처에 있는 카페 엘리펀트 하우스를 찾아가 카페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혹시 제가 커피 한 잔만 시켜놓고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 글을 써도 될까요? 허락해 주신다면 카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렇게 하세요. 재밌는 건 카페 주인이 베푼 선의는 롤링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카페의 운명도 바꾸는데요. 해리포터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자 카페 유리창에는 이런 문구가 붙습니다. 해리포터가 태어난 장소. 어떻게 되었을까요? 카페 엘리펀트 하우스는 에든버러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으며 전 세계 해리포터 팬들이 찾아와 지금까지도 돈으로 혼쭐 내주고 있다는 사실. 실패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시작도 하기 전 이미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바꾸는데 마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법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요.